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히 한 겹 크림. 한 회사 대표가 사라진 직원을 찾는다며 직원의 지인을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집단 폭행과 협박까지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나래에서 취재했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일명 차박 명소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부터 취사까지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확인해 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직원의 행방을 찾는다며 직원의 지인을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야구 배트와 흉기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을 했다는데요. 12시간 감금 폭행의 이유,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사무실 내부입니다. 야구 방망이로 남성을 폭행하는 모습인데요. 너무 심한데요? 또 다른 남성은 무릎을 꿇은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어서 흉기로 위협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려 12시간 동안 이어졌다는 폭행,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래도 계속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손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칼로 이렇게 베기 시작한 거예요. 야구 방망이로 엄청 많이 맞았어요. 한순간에 시작됐었던 폭행,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감금까지 당했는데요.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는 멍이 가득한 모습이었는데요. 감금과 폭행을 당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폭행은 이들이 집으로 찾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려가지고 친구를 이제 찾는다고 한 30억 정도를 해갖고 도망갔다.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모시는 대표님이랑 직접 얘기하시는 게 더 빠르겠다. 얘기만 하고 금방 보내드리겠다라고 해서.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을 하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변했다고 하는데요. 핸드폰 좀 잠깐만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일주일 전에 전화를 했었던 기록을 찾은 거예요. 안 찾아오면은 집에 갈 생각하지 마. 네. 폭행으로 심한 타박상을 입은 피해자.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밤 8시, 9시쯤 처음 들어가서 다음날 오후 1시? 이제 그때까지는 이거는 진짜 맘먹고 찾아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세 달 동안 진짜 이제 아는 지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네. 경호원을 따로 고용을 했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건 현장입니다. 근처 건물에 12시간 동안 가해자들에게 붙잡혀 폭행과 감금을 당했던 피해자는 가까스로 탈출해 인근에 있는 파출소로 도망쳤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알이 없었어요.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양주병이 엄청 많이 나와요. 카지노 그 룰렛판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나오고 그냥 칠판 같은데 뭐 코인 같은 거 써져있던 것 같은데 뭐 NFT 이런 거. 회사 대표인 피의자는 피해자들과는 초면이었다고 합니다. 12시간 동안 이어진 감금과 폭행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사자도 아닌데 저렇게. 피해자 코인 투자를 했는데 가 생활도 어렵고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배로 났어요. 그런데 코인이 재작년부터 엄청 안 좋았어요. 투자를 했는데 왜 수익금 안 주냐고 이제 그때부터. 2년 전 한 업체에 코인 투자를 의뢰했던 피의자. 이후 수익이 나지 않자 폭행이 이루어졌다는데요. 업체 대표가 도망을 가자 이번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상습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이 직원도 사라지자 지인을 찾아가 감금,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허위 차용증 25그 차용증 쓰고 되보니까 또 연락이 안 되니까 지인을 감금했는데
자, 현재 입건된 일당은 15명으로 이 중 6명이 구속됐고 4명이 불구속됐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는 검찰에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피의자 측 변호사는 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재판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수폭행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이 행위가 특수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선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자, 한때 시가총액 55조 원에 이르렀던 가상화폐 시장. 지난해 특히 루나 테라코인의 가치가 99%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손실이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코인 대표 권도형이 유럽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루나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투자 원금 기준으로 3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실상 영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라도 좀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좀 한 번에 다 날리고 나니까 그래 진짜 죽고 싶다라고 막. 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안에 들었던 루나와 테라코인.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뢰했었다고요. 환호했죠. 환호하긴 했죠. 공동 창업자들은 전보다 일단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되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잡히고 나니까 이제 좀 실마리가 보인다라는 느낌인 거죠. 다. 이제 5천만 원이 넘었던 돈이 바로 142만 원으로 폭락을 했네요. 자, 순식간에 하락했었던 코인장. 루나와 테라코인이 지난해 5월 일주일 사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폭락해버렸던 건데요. 자, 미국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송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권도형 씨의 송환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제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른 인도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다만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이 각국 요청 상황에 따라서 송환을 어디로 할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권도형이 국내로 송환된다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걸까요? 이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그 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있음이 전제가 돼야 되고, 내 손해가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손해와 불법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입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거여서 이게 법리적으로 쉽지가 않은 사안이다. 자, 한편 지난 9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상자산 법안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논의된 지 3년째지만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15개의 입법이나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요. 계속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는 올라가는데 이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소위가 끝나거나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아직 입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피해자들. 가상화폐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속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캠핑이나 차박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냥 취사 안 하면 편해요. 시원하고 마저 노을도 이뻐요. 누구든지 가서 즐길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바다지. 한편 전국 일명 캠핑 명소에는 주말이면 수백 대의 차량이 몰려들며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길가에 차 막 주차해 다 해버리니까 다 막히지. 행락철 불법 캠핑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서해안 최고의 차박 성지로 유명한 당진의 장고항. 매년 봄이면 실치잡이로 바쁜 당진의 장고항인데요. 아름다운 해변과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로 주말이면 400대가 넘는 차량이 쏠린다고요. 하늘 보면서 이렇게 바다 보면서 이런 데가 호텔도 좋지만 약간 답답하고 그런 게 있어. 일요일 오전 전날부터 캠핑을 한 사람들로 주차장은 이미 만차. 마치 캠핑장을 보는 듯하죠. 문 오다 보니까
일단 돈을 안 내잖아요. 서울에서 근접해서 가깝잖아요. 어민 편의시설을 짓기 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주차 비용이 없다는 거죠. 또 주변에 편의점이나 공공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면서 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번 나가려면 막 3, 40분씩 걸려버리니까 그런 게 불편한 거지. 막 길가에 차 막 주차 다 해버리니까 차가 계속 다 막히지. 음식소리가 바다에서 안 보면 다 버리잖아. 문제는 이곳에 캠핑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주차장 곳곳에는 야영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보이는데요. 하지만 바로 옆에서 취사를 하며 캠핑을 하고 있죠. 해마다 불법 캠핑으로 몸살을 겪는 이곳. 매년 주민 피해가 심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차박이나 뭐 이제 대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나 이런 부분 계도를 좀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단속을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올해도 불법 야영은 계속됐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차 있길래 여기는 차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와서 이제 치는 거예요, 우리. 오히려 불법 캠핑이 마을의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와야 이게 유치가 되는데 이거 유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은 불법 캠핑과 전쟁 중인데요. 야영객들이 마을 곳곳에 쓰레기를 난잡하게 버려서 길가에는 분리배출이 돼 있지 않은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죠.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 와서 이제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데 대형마트에서 그냥 싹 사다가 그냥 해먹고 거기서 해먹고 좋은데 쓰레기 그대로 다 갖다 버리고 그게 불편한 거지. 주민들이 항구에서 이용해야 하는 공공 화장실. 세면대는 음식물이 쌓여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주말이 되면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화장지나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 못 들어서 우리가 펜스를 쳐놨거든요. 심지어는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불편해. 지금 부시고 현재 항구로 통하는 입구와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지 일부가 폐쇄된 상황. 단속이 소용없자 시행한 건데 차량은 도로까지 주차된 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렇게 장고항에 사람들이 몰리자 서산시에 있는 삼길포항을 찾는 사람도 늘었는데요. 자연산 횟감과 해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고 있는 곳이라고요. 토요일 저녁 항구에는 100대 이상의 차량이 눈에 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좀 괜찮아요. 장고도 아침에 일찍 할머니들이 청소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지도 항상 구비되어 돼 있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장고항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이곳을 찾게 된 사람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캠핑 오신 거예요? 네, 잘 다녀요. 여기서 낚시해도 되는 거고? 네, 낚시를 금지 안 해요. 방파제에서 캠핑과 낚시를 즐기는 야영객들. 하지만 바로 옆에는 낚시 금지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죠. 몇 대마죠. 재미를 잡는 거죠. 낚시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녁 늦은 시각 대부분의 야영객들은 주차장에서 불을 피우기까지 하는데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몸 좀 녹일 겸 그냥 하는 거거든요. 원래 하면은 안 되거든요. 저희도 아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의 주차장 곳곳에서도 취사나 야영이 금지돼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황. 오히려 화를 내는 야영객들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가서 즐길 수 있고 뭐할 수 있는 게 바다지. 자기네가 거기서 동네에 산다고 해서 자기네 특권이 있는 걸. 법적으로 야영이 금지된 이곳. 주민들은 생업에까지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를 댈 곳에서 낚시하면은 그 낚싯대를 치워줘야만이 배가 들어오는데 이래 화를 내고 그런 입장이에요. 이미 불법 캠핑을 하는 사람들과 언쟁도 여러 번 있었다고요. 문제는 또 있는데요. 놀러 와서 구경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차 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택가 같은 데도 대고 골목에도 대고. 항구로 방문하는 일반 관광객들은 주차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주민들의 불편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는데요. 하고 계신 건데 거기를 지금 캠핑이나 이런 그 법률질서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하시는 행위가 안 된다고 해서 철거를 시키고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야영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수도권도 마찬가지. 인천에 위치한 민머루 해수욕장. 멸종위기 1급인 저새 서식지로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인데요. 일주일 다니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이렇게 많다고요. 그냥 취사 편해요. 시원하고 맞아 노을도 이뻐요.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로 주말이 되면 해수욕장에서 야영을 즐기기 위해 수백 대의 차량들이 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쏠리면서 무분별한 불법 행위도 증가했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죠. 밤 10시, 11시 이후에 뭐 폭죽을 너무 많이 터뜨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술자리가 조금 너무 흥이 좀 해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런 분쟁들이 있으면은 이제 또 경찰이 오기도 하고. 대부분 고령층이 거주하는 마을. 캠핑 성지로 유명해진 뒤 밤 늦게까지 고성방가는 물론이고 주민의 집 앞 마당에 주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두고 가기도 한다고요. 막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음식물 그 옆에다 주변에다가 버리고 가는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관할 지자체에서도 민머루 해수욕장이 해변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대부분 떠난 일요일 6시. 주민들은 돌아가며 쓰레기를 치우거나 계도 활동에 나선 상황. 마을 차원에서 여기 민머루 해수욕장 지금 손님이 간 다음에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나요? 엄청 많이 나오죠. 1톤 차로 주말 같은 경우 한 5대 정도 나와요. 해수욕장 곳곳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 30분 만에 100리터 마대자루 하나가 꽉 찼습니다. 모두 주말 동안 야영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인데요. 그런데 그때 안녕하세요. 요거 차로풀 안에다가 피우셔야 돼요. 요거 있는데 왜 여기다 피우시는 거예요? 아 이거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태워버리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묻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타풀. 이거 타풀이에요. 다 긁어내야 돼. 삽으로 갖고 와서 다 긁어내야 돼. 안 그러면 저는 또 나무에 못도 있고 엄청 위험해요. 야영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까지 다시 분리배출해야 하루 일과가 다 끝난다고요. 의자도 나온다니까. 의자. 그러니까 저희들은 바람은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여기 와서 놀다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놓고 가시는 게 저희들이 제일 바람하는 건데. 캠핑 인구 700만 명 시대. 늘어난 캠핑 인구만큼 성숙한 캠핑 의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랍니다. 오늘 뭐 먹지? 요즘 이곳에서는 메뉴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순대 카세, 이모 카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끼 식사 가격에 많게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오마카세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소고기와 한식 등 다양한 오마카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 중인 손님들. 오늘의 메뉴는 닭고기 오마카세입니다. 37,000원에 무려 15가지 닭고기 부위를 맛볼 수 있는데요. 토종 닭갈비 껍질, 그다음에 살코기, 근막 이렇게 삼겹살처럼 되어 있어요. 되게 맛있습니다. 부위별로 알맞게 구워주는 사장님의 서비스.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요. 돈을 더 주더라도 오마카세를 먹으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위를 먹어보고 되게 입맛에 맞는 부분을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어떤 메뉴일까요? 눈부터 사로잡는 비주얼, 바로 디저트 오마카세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플레이팅에 세세한 설명까지. 이것이 오마카세 매력이라는데요. 인절미 크림 위로는 된장을 넣어서 구운 크림물에 누룽지 젤라또를 한번 굴려가지고 올려드렸고요.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죠. 달콤한 맛에 또 한 번 반한다고요. 이런 서비스 같은 걸 받는 기분이 들면 되게 좋죠. 코스가 하나하나 따로 나오고 따로 설명이 곁들여져서 나오고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음료부터 제철 재료로 만든 4가지의 디저트를 3만 원에 맛볼 수 있는데요. 90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손님들마다 드시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맞춰서 디저트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냥 일반 디저트 카페 형태로 할 때보다는 지금 약 한 5-6배 정도 더 오른 것 같아요. SNS에는 약 60만 건의 오마카세가 검색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한 달 전 예약도 필수라고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14,000원에 에스프레소 넉 잔을 맛보는 커피 카세. 통순대, 아바이순대 등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순대 오마카세도 등장했습니다. 이모카세도 있다죠. 재료에 따라 사장님의 손맛을 더해 매일 새로운 메뉴를 판매한다고요. 이모 마음대로죠? 그쵸?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약 8%나 증가했습니다. 또 81%의 사람들은 향후 재방문 의사를 밝혔는데요. 즐거운 식사 한 끼에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필기구 종합 세트인 문구카세, 스티커 오마카세 등도 등장했는데요. 오마카세가 음식 메뉴에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마카세라는 이름이 붙으면 가격이 훌쩍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식당들 중엔 세트 메뉴로 팔던 음식에 오마카세란 이름만 붙이기도 한다는데요. 서비스는 그대로 가격만 오르며 붙인 오마카세 명칭에 상술이 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짬테크처럼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오마카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투자를 하고 프리미엄하고 럭셔리한 소비를 즐기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오마카세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물가 속 양극화 현상도 눈에 띄는데요. 실속형 소비자들 사이에선 콜키지프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콜키지프리란 밖에서 술을 가져와도 돈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급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제공하던 서비스가 요즘에는 횟집, 삼겹살 식당 등 서민 음식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콜키지프리 지도를 만들어서 공유하거나 콜키지프리 식당만 찾아가는 소비자들도 있다고요. 고물가 시대 외식 문화의 풍경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썩 좋지 않음에도 제법 비싼 오마카세 같은 음식이 유행인 걸 보면 요즘은 뭐든 경험과 스토리가 중요해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열흘 만에 8억이 올랐다? 주택시장 다시 반등하는 것일까요? 강남 압구정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2월 50억 원에 거래된 뒤 석 달 만에 58억 원에 거래 신고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9개월 만인 2월 돌연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거래가 취소된 날 또다시 58억 원에 거래 신고됐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지난달 49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열흘 만에 8억 원 넘게 뛴 금액에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초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재작년 최고가인 50억 원 안팎의 3건의 거래 신고가 있었는데요. 석 달 뒤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렇듯 집을 높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다시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되는 사례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1,0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계약 취소 중 최고가 거래 비중은 약 17%, 특히 서울은 절반 가까이가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허위 신고를 통해 집값을 부풀리는 일명 집값 띄우기로 보고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띄우기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허위 집값 띄우기는 국민 사기라며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 한 건 나온 거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야 거기 올랐대, 야 거기 폭락했대.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죠. 실거래가 신고가 우리 주택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통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 국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처벌 수위도 낮고 고의로 시세 조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떤 기준인지인데요. 현재 허위 신고 적발 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 내역에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잡아내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서울에 좀 많이 폭락했던 지역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성 거래들도 좀 많이 늘었던 거예요. 일부 지역들이 반등한다 이런 시그널을 좀 줄 수는 있는데 그런 영향은 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급하게 지금 살 이유는 없고 단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겨우내 닫혀있던 지갑이 이것 덕분에 활짝 열렸습니다. 벚꽃 주말 잘 보내셨나요? 개화 시기에 맞춰 벚꽃 축제들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진해의 군항제가 시작됐습니다. 만개한 벚꽃 창연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활짝 핀 벚꽃에 가족, 연인과의 인증샷도 빠질 수 없죠.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코로나19에는 즐기지 못했던 그런 게 4년 만에 같이 막 터진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 막 축제를 좀 즐기는 그런 좀 모습이었어요. 이제 또 축제의 또 묘미 자체가 또 먹으면서 먹거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먹거리를 또 먹다 보니까 이제 제 지갑은 통장이 되어 가지만 제 마음은 조금 더 풍족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봄 축제인 만큼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축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는 매년 약 3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2,300억 원 정도의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데요. 올해는 역대 최다 인원인 45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맞게 되는 첫봄, 봄바람에 유통업계도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이른 개화 소식에 봄옷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었는데요. 한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0%, 신규 주문 고객 역시 75% 증가했습니다. 원래 봄이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옷이나 내구재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되는 보복 소비 측면에서도 봄철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봄도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여행객이 몰리는 벚꽃 쏠림 현상이 전망됩니다. 4월 첫 주 벚꽃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호텔업계도 벚꽃 시즌을 맞아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다만 일부 호텔에서는 벚꽃 축제 기간 가격을 평소 대비 2~3배 가까이 비싸게 받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 기간 한 호텔은 1박에 약 90만 원, 평소 대비 약 3배 비싸게 책정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호텔 역시 2배가량 비싼 가격인데요. 오랜만에 벚꽃 축제를 맞이해 설레는 시민들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업은 물값입니다. 생수는 물론 상하수도 요금까지 물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 먹는 생수 가격은 지난 한 달 사이 7%나 올랐습니다. 생수 가격의 이 같은 인상폭은 근 12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상수도료도 지난해 대비 4.6%가 올랐습니다. 상수도료 인상폭은 2006년 1월 6.1%가 뛴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인데요. 지자체들이 생산 단가가 상승했다며 잇따른 요금 인상 요구에 이걸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군요. 이번 주 다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큰 폭 하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큰 폭 하락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내려간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71.5%에서 69%로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여의도 윤중로에서도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른 벚꽃 개화로 이번 주말이 되면 절정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4월 한 달간 봄꽃 명소로 가는 관광 열차를 운행하고요. 네. 각 지자체에서도 홈페이지 등의 벚꽃 지역 명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편의점 앞 한 아이가 걸어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데 무슨 일일까요?
빅데이터로 이것을 검색하자 지난해 약 3만 7천여 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0명이 사망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020년 여아 사망 사건으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아동학대입니다. 힘겨워 보이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학대로 12살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졌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아동학대, 홈캠, 방임, 사망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얼굴이 가려진 채 팔다리가 묶여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 방 안에서 16시간을 감금당하기도 했는데요. 아이가 움직이기라도 하면 바로 움직임 알림이 작동합니다. 1년여 전 의붓 엄마의 유산으로 시작된 학대. 모든 스트레스가 아이에게로 향했는데요. 5년 전 이혼한 친모는 갑작스런 아이의 죽음에 절규했습니다. 그때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온몸이 다 빼고 전신 다 피멍으로 다 뒤집혀 있어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해 보이는 아이의 모습. 1년 사이 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48cm 정도 되는 애가 최소한 체중은 이제 42, 3kg는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나가고 있고 체중이 뭐 29.5kg라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좀 말랐다보다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큰 질병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말르진 않습니다. 입에 난 화상 흉터로 음료도 힘겹게 마시는데요. 싸늘한 시신으로 만난 아들. 친모는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에 딱 2번 면접했었거든요. 이해를 한 뒤에 그 뒤로부터 아예 안 보였어요. 이사 가고 그래서 뭐 사업장까지도 찾아갔고 울면서 빌기도 했고 이런데 그냥 계속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사망 당일 침대에 누워있던 의붓 엄마의 팔을 잡으며 빌었지만 돌아온 건 폭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몸에 난 232개의 상처. 의붓 엄마와 친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의 체벌만 인정했을 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뻔뻔하네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한교합니다. 아직도 아내 잘못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법은 강화되었지만 실제 처벌은 그렇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에 대해서 이제 죽이려는 고의까지 있는 경우는 아동학대 살해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처벌되는 것은 요 법정 상한형 안에서 좀 이제 많이 재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형량은 좀 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아동학대, 신고, 피해 상태, 분리조치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때리는 것 같은데? 애들이 그냥 자지렀죠. 엄마가 말해봐 뭐 아빠가 말해봐 이런 소리도 들고 막. 이웃들은 사고 전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여러 차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워서 누군가 신고했는데 애들이 위험하니까 애들도 울고 있었고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니 조속하게 처리하시라고. 정황만 있을 뿐 물리적인 피해 흔적이 보이지 않아 되돌아간 경찰. 이후 분리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기에 맞아 다리 전체를 깁스한 3살 여아. 심지어 동생은 두개골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부모가 구속되어야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아이들. 왜 신고해도 학대를 막을 수 없었을까요? 개입 자체도 일단 그렇고 부모가 어떤 부모로서의 친권이라든지 법 자체가 그렇고 민법이 그렇다 보니까 현장의 전문가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부모의 그런 폭력적인 부모들에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구급차 2대가 연이어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이후 구급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후 들것에 실려 나온 아이. 구급차는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30대 엄마와 살던 생후 9개월의 아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요. 심정지로 아기가 왔고 그 영양 상태가 좀 안 좋다, 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신고가 왔고요. 탈수 증상도 심했던 아이. 이웃들의 학대 의심은 계속되었지만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방임을 부인한 엄마. 전문가는 방임의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이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경우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요. 이것은 재학대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아동학대, 공동체의식, 미국, 홈스쿨링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난 아동학대는 약 3만 7천여 건으로 2017년보다 약 68%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학대로 40명의 아이가 숨졌습니다. 교육부는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건들로 조사 연령을 확대했지만 홈스쿨링을 했던 아이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미인정 결석으로 해서 작년 11월 24일부터는 학교에 안 나오는 걸로만 좀 확인이 된 거. 홈스쿨링은 취약 의무 위반이지만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교육을 의무교육을 해놓고서 홈스쿨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러면 홈스쿨링을 열어놨으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일단 없다. 일찍이 홈스쿨링이 합법화된 미국은 아이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홈스쿨링 의향서, 또 학습 계획서, 그리고 성적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 2, 3회 정도 가정 방문을 통해서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가정 방문 강화로 학대 정황을 조기에 발견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인력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는 처벌 강화와 함께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발견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애가 사망해서 발견이 되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한 지 23년이 됐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요, 그냥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고를 받으면 어쨌든 나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또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를 미리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밝았던 아이의 모습. 수도 시라시도 썰썰비썰 돈은 아빠 쓸 돈은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시작된 조사는 12시간이 지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실망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젯밤 마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뒤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유아인 씨가 취재진 앞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약 내종 투약 혐의 인정하시나요?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한 유아인 씨는 마약 투약을 잘못된 늪이었다고 표현하며 이번 일에 대한 심경을 전하게 됐는데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그 내용들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장 표명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저를 보시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실망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4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 씨.
이날 경찰에서 정확한 마약 투약 횟수, 경위, 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첫 혐의가 불거진 뒤 50여일 만의 조사에 대중의 관심은 물론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한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또한 초호와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유아인 씨의 변호인 중에는 지난 2013년 배우 이승연, 박시연 등의 프로포폴 상습 투여 사건 수사를 맡아 세간에 알려진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변호사와 검사 출신으로 국내 최대 로펌에 몸담았던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주로 좀 표명을 하셨나요? 밝힐 수 있는 부분 다 밝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발 검사에서는 코카인 좀 검출됐다는 또 이것도 있는데 바늘 공포증이 원인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유가 맞을까요? 마약 언제부터 하셨나요? 자택에서도 마약 투약하셨나요? 지인들과 함께 하신 건가요? 유아인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영화 시장이 최악의 부진을 겪으며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극장을 찾은 관람객 수가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만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2월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9년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영화관 산업이 지금 심각하고요. 올 1월달, 2월달 영화관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채 30%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한국 영화도 위기고. 올해 현재까지 개봉한 한국 영화들이 200만 관객도 넘지 못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 영화 감독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한국 영화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극장에 과연 한국 영화가 한 달에 몇 개가 나올지, 과연 나오기는 나올지,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좀 되게 암담한 상황이고요. 1000만 관객 수들을 열고 해외에서 인정받으며 흥행 신화를 이룩했던 한국 영화 시장이 침체기를 맞은 이유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화 관람객 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영화를 소비하는 그 행동 패턴이 다른 좀 미디어, 특히 또 OTT 쪽으로 많이 옮겨갔던 것들이 좀 상당히 큰 지금 관람객이 줄어든 이유라고 보고 있고, OTT 시장이 커지면서 극장을 찾지 않고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3년 연속 오른 영화 관람료도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평일 기준 성인 영화 관람료는 14,000원,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15,000원으로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4,000원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저는 일단 극장비를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가격을 좀 내릴 테니 와서 영화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사인이고,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영화 관람료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달 한국 영화 3편이 개봉하며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선균 씨와 이한희 씨의 파격 변신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킬링 로맨스인데요. 섬나라 재벌 조나단과 운명적 사랑에 빠져 돌연 은퇴를 선언한 톱스타 열애가 기상천외한 컴백 작전을 모의하게 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하기 싫었던 머리인데 저게 가발이 아니고 붙인 머리예요. 그래가지고 영화 들어오기 한 달 전부터 붙이고 다녔어요. 익숙해지려고. 이미 조나단 나가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창피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그리고 박서준 씨와 이지은 씨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드림도 개봉을 하는데요. 다큐멘터리에 대사가 있어. 반전도 있답니다. 우와! 개념 없는 전직 축구선수 홍대와 열정 없는 PD 손인이 집 없는 오합지졸 국대 선수들과 함께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최약체 고교 농구부의 기적 같은 성장 스토리를 담은 리바운드가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영화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영화계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연예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각 8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형 화물 선박의 바닥에서 적발되는 마약. 마약 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냄새를 숨기려 과자와 함께 반입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그 쾌감을 결정하는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인데, 그래서 한번 그 손상이 가거나 변한 일종의 보상 체계는 다시 회복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마약 사범 수는 역대 최대. 대한민국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체포되셨습니다. 긴급 체포됐어요. 밀수 마약의 적발부터 수사까지 담당하는 마약 수사관입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물류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는데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환각 계열의 마약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시료 채취를 통해 검출된 마약 성분 100ml 용량으로 수백 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가장 먼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합니다. 이후 통제 배달을 위해 수사관들이 출동하는데요. 수사관들의 동행하에 일반 물류와 동일하게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마약을 또 받아서 국내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존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마약 적발량이 늘며 수사관의 출동이 늘었다고요. 여기 사람들 모이는 거 여기요. 여기 시청이 별로 없잖아. 수취인의 주소로 등록된 주택가에 도착한 수사관들. 운송장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수취인은 외국인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수사관들이 가장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무엇보다 수취인의 의심을 사지 않고 물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수령받을 위치를 다르게 작성하여 위치 특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데요. 계세요? 계십니까? 집안에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네, 전화 이제. 마약 밀반입의 경우 적발을 통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화번호 저장돼 있죠? 네, 저장돼 있어. 치면은 수취인에게 통화를 시도합니다. 지금 안 나옵니다. 이러니까 못 받는 건가? 수사관들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장 수사. 이 동네에 좀 사람들 많이 사나요? 아 외국에서 많이 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상과 다른 기다림은 수사관들에게 익숙합니다. 그 핸드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이대로 전달에 실패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부재 중이시라서 전화드렸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취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받는 사람이 맞아요? 네네. 아, 본인 맞으세요? 네, 친구가 보내준. 아,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2시간의 기다림 끝에 수취인이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주유소 어때? 주유소 괜찮아요. 아까 근데 걔랑 통화할 때 막 주위가 시끄러웠었어요? 아니요, 별로. 별로 안 시끄러웠어요. 아니, 주유소 괜찮은 것 같아요. 통제 배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직접 전달인데요. 이를 위해 수사관들은 위장을 위한 접선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수취인의 위치와 돌발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고요. 이게 좀 한적해서, 그리고 사람들도 막 밖에 나와 있고 해서 위심을 덜 살 것 같아서 여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도주나 흉기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사관들이 팀을 나눠 대기합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수사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데요. 바로 그 순간 키 큰 건가? 수사관을 발견하고 다가오는 남성. 찐 것 같은데? 우선 수취인의 이름을 확인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 신호를 받은 수사관들이 빠르게 수취인에게 향합니다. 본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사관들이 등장하자 수취인은 물류 수령을 거부하는데요. 이후 동행 수사를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합니다.
지난해 관세청은 대한민국 마약 차단을 위해 해외 합동 수사도 진행했는데요. 최근 대마 합법화가 된 태국으로부터 유통되는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밀수 동향 정보를 분석했다고요. 비교적 저렴한 신종 마약의 국내 밀수량은 최대 1000% 이상 급증했습니다. 합법화된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문제의식이 없이 대마를 흡연을 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마를 함부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로 오전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15에서 20도로 포근해지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